특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걸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외운다.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 가면 여기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 지문들, 문제가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문들 똑같은 경우는 뭐 태반입니다. 기출 문제만 한 10년치 잘 엮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출 지문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거를 주목을 잘 하셔야 돼요. 기출 지문이라는 게 우리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그 표현이 좀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조문이나 판례가 이렇게 알기 쉽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판례 같은 경우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요건 한 3번 이상 본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해설 부분은 대부분은 쭉쭉 읽어 나가시되, 특히 해설에서 지문과 직접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는 지문 형태로 안 외운다는 생각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계약법 총론 부분 하고요. 계약 강론 중에 매매까지를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나왔던 진도, 그 내용을 오늘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억을, 아마 이제 3주차 정도 되면은 실전 진도하고 맞춰질 거예요. 4주차, 5주차 되면 다음에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아마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한, 그리고 복습 또는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168페이지를 봅니다. 계약법 총론이 나와 있죠. 계약법 총론에서는 크게 한 3덩어리가 계약법 총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 한 부분. 계약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이 어떤 거고 승낙이 어떤 거고, 청약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승낙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럴 때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쌍무계약의 효력 3가지, 동시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각각 나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헌부담, 특히 위헌부담은 동시이행항변권은 대부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대놓고 물어봐요. 근데 위헌부담, 이게 위헌부담 문제인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위헌부담이라고 물어보질 않고 사례 형태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로 물어보거나 또는 사례 형태로 물어보는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은 병에게 주기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반이에요. 3가지 계약 형태.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제. 특히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했을 때 효과, 그 효과와 관련해서 제3자 보호, 특히 제3자인지 아닌지, 이런 형태는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3덩어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전에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의 종류를 가끔 물어봐요. 168페이지 1번에 있는 약관은 그냥 대충, 이거 약관 나온 지 19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에. 한 10년 가까이 안 나오죠. 혹시 나오더라도 그 약관규제법 자세, 여기처럼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지문 한두 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나올 만한 것만 몇 가지 조심하시면 되는데, 약관에서 나올 만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약관이란 게 계약 내용인데 그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려면 명시 설명하라는 게 있어요. 작성자가 명시 설명하라. 그런데 이 명시 설명과 관해서 첫째,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그 중에 특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부연 반복하는 거. 이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 명시 설명과 다른 개별 약정할 수 있다는 거. 그 2가지. 두 번째로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을 때 그 약관을 해석해서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하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하고,
세 번째로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때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약관이 계약료에 포함이 되면 그 약관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라 하는데 법규범 때문이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이다. 딱 요 정도, 그 정도가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1번에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건 됐고 2번에 보니까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라고 나와 있어요.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합의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은 판례인데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했는데 그 약관 속에 자기가 떠안아야 될 책임을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약관 조항. 그냥 보자마자 이거 무효 같죠? 느낌상 무효인 게 딱 나와요, 벌써.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굳이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거 옳은 지문이네, 이거 틀린 지문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한두 개씩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문제 중에는. 3번 같은 게 그런 거죠. 4번은 우리 소송에서는 내가 뭔가를 주장했다. 그럼 주장한 사람이 그걸 증명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약관이 작성돼서 그게 계약 내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를 주장하는 자가 뭐뭐를 입증하라. 이런 식의 지문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게 4번이죠. 5번은 약관은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사의 권리 의무와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그건 약관이 된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골프장 운영 회칙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나올 만한 게 이제 2번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추가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건데 자, 책을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계약의 종류에서 뭘 떠올려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쌍무, 편무와 관해서 구별하는 기준, 이게 구별하는 이유. 쌍무 계약에만 동시상명권 위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유형 중에 이따 보시겠지만 동시이행의 한명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면 편무계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편무계약의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여기까지는 기억해요. 무이자 소비대차 그걸로 답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얼마든지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죠.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무상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도 두 가지는 기억해 두자.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 그다음에 낙성요물 구별해야 되는데 요물계약 기억하자. 현상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그렇죠? 그게 계약, 요물계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범에 있는 거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낙불. 유상쌍모 낙성 분류식.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전형적인 무상 편무. 마지막으로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고 요물이고 세 가지. 그리고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딱 요 정도. 그 정도만 갖고 계약의 유형을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죠. 1번이죠. 유상낙불 그렇죠. 이런 거 골라주시면 돼요. 2번의 매매는 유상낙성, 증여는 무상 분류시, 사용대차 낙성 편무, 임대차 유상 쌍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나와요. 3번 보세요.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죠. 3번에 보세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뭐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합니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라고 돼 있죠. 채권계약이란 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채권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은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옳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이란 건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채권계약 이렇게 됩니다. 그 1번은 좀 조심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하는 거. 다음 페이지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매매.
유상 낙성이죠. 중개계약, 이 중개사법에 있죠. 근데 전형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전형계약이 뭐예요? 민법에 있는 거. 근데 중개계약 민법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계약을 민법에서 하세요? 아니죠. 중개사법에서 하시죠. 중개사법에 있구나. 전형계약은 아니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답이 아니죠. 3번 무상.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계속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 뭐야? 이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임대차처럼. 근데 교환은 한 번 교환하고 끝이죠.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 편무고, 무상이죠.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1, 2, 3, 4를 몰라도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 낙불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앞에 것도 앞에 교환 요물 그거 골라내는 거. 이거 5번 골라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외우시면 이런 건 얼마든지 풀러요. 5번 동시한명권 인정 안 되는 거. 무상 소입에 됐죠. 있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6번에 요물계약인 거. 4번에 계약금 계약 있죠. 딱 그렇게. 그 계약의 종류는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거의 단순 암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청약이 뭔지, 승낙이 뭔지를 줄줄줄 물어보는 거. 엔드 조문 527조부터 534조까지 물어보는 거. 527조.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청약자가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을 때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을 효력을 잃는다. 그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 연착한 승낙. 530조.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 연착 중에서 사고에 의한 연착. 528조 2항과 3항. 몇 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을 했지만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다.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라.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런 거죠. 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533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고요. 534조 승낙은 청약과 일치하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과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조문이 기본으로 나와요. 그죠? 거기에다가 몇 가지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7번, 1번 청약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2번 534조. 3번 느닷없이 매매계약에 있는 게 나와요. 계약 강론에 있는 게. 매매계약의 효력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과실수치.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그랬죠? 그런데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수취해라. 근데 3번 인도 전인데 대금 모두 지급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매도인이 수취한다고 되니까 틀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4번은 청약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하게 되면 아직 승낙기간이 남아있어도 승낙은 상실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절했던 사람이 다시 승낙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게 됩니다. 5번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금방금방 풀어요. 8번, 1번 합의 해지는 뭐예요? 서로 합의하여 해지하는 거죠.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1번. 2번은 교차 청약. 언제 계약이 성립? 양청약이 도달한 때. 3번에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조건을 붙였어요. 또 나왔어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번 청약자가 언제까지 회답하라.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걸 뭐라 한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4번이 틀렸죠.
5번은 532조 조문 그대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돼요. 9번에 1번 이거 조심해야 되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괜찮죠? 효력이 있다 그래야죠. 이번 승낙은 청약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할 수는 없다. 묻고 같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죠. 3번은 청약을 발신한 후에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요거는 우리 민법 총칙 가야 되죠. 민법 총칙에 111조 조문 잘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 한때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런 의사표시를 발신한 자가 발송을 하고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1조 1항과 2항. 그 다음에 112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그럼 의사표시를 발송한 사람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지요. 상대방이 수령해야 도달인데 수령할 능력이 없으니까 수령이 있을 수 없으니 도달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112조 조문까지 같이. 그러니까 민법 총칙과 계약법 총론의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청약을 발신했는데 그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도달한 때 이미 상대방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이렇게. 이럴 때 발송한 사람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발송한 사람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걸 안 후에는 갑도 뭐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 근데 을이 대금을 낮춰. 이게 뭐예요? 변경을 해서 승낙했죠. 이게 새 청약이죠.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534조는.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 내용을 정하지 않고 팔겠다 그랬죠. 을이 1억에 사겠다. 이게 청약이죠. 앞에서 갑이 대금을 정하지 않고 팔겠다가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1억에 사겠다. 이게 승낙이 돼야 되는데 갑은 1억? 야 도둑놈아 3억짜리를 1억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을이 1억에 사겠다가 청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10번에 1번, 2번 또 나왔어요.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둘 다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만 이렇게 되죠. 4번,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라고 돼 있죠. 4번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5번 연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간단간단히 나옵니다. 이렇게 계약의 성립은. 11번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랬었죠. 1번에. 2번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번에 2번.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죽었어. 괜찮죠? 다시 나왔어요. 이거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을 요 111조
이런 거하고 결합시킨 지문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11조와 결합시킨 조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번 X. 4번 조문 그대로 격자 간의 계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4번 틀렸고. 5번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지만 청약자가 통지를 기간 내 받지 못했으니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문 그대로. 계속 비슷비슷한 조문들이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조문들이 어떤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얼른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원해서 팍 암기하시는 거예요. 12번에 1번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가 일치하는 거고 객관적 합치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말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2번 아는 거고 3번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돼 있죠. 불합이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취소다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있고 5번 보세요. 격제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이라고 돼 있죠.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죠. 격자 사이에서 승낙만 발송 시에서 효력이 됩니다. 청약이니까 도달한 때 이렇게 됩니다. 겁나기 쉽죠. 13, 14, 15, 16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이 아파 죽겠네. 1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나온 거죠. 그렇죠? 5번 보세요. 언제까지 이의하지만 승낙한 것을 본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의 안 했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 본다.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3번, 5번. 14번, 1번, 2번, 3번 다 본 거. 4번 매매계약이 체결되려면 재산권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면 되고 이거 매매에서 봤던 거네요. 또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게 4번이죠. 그러니까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교차청약이죠.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양청약이 도달한 때. 다만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그렇죠? 계약이 성립하겠지. 틀린 거 4번. 15번에 1번, 2번, 3번, 4번 계속 나오죠. 5번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냐? 아니죠. 아예 계약의 요건 자체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 이게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소죠. 그렇게 돼요. 16번에 1번, 2번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 3번 교차 청약 벌써 틀렸죠. 양청약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대요. 틀렸죠?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4번, 5번 또 남았죠. 이제 뭐 더 이상 주댕이가 아프죠. 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맨날 그게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나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또 나오냐? 또 나와요. 그리고 맞춰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17번처럼 계약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성립 여부를 뭐 갖고 판단하면 돼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 그거 갖고 판단하면 돼요. 기업.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 계약 성립하지 않지요. 그럼 기업은 일단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갑이 을에 대한 청약. 을의 갑에 대한 청약. 교차 청약이죠. 그리고 일치해.
그리고 모두 도달했어. 계약 성립하죠. 그럼 기역은 계약 성립하고 기역은 성립하지 않고 니은은 성립합니다. 디귿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청약. 을이 승낙한 후 죽었어. 을이 승낙을 발신한 후 죽었어. 하지만 이 을의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어. 그럼 을의 승낙에는 영향이 없지요. 계약은 성립하죠. 아하, 니은하고 디귿이 성립하는구나. 딱 여기서 딱 멈추고 답을 2번 딱 골라야죠. 그래서 앞으로 박스 형태가 문제가 나오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을 전부 몰라도 다 알지를 못해도 다 읽지를 않아도 답이 골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거 안 봐도 되죠? 마지막 건 이제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10만 원에 사라고 청약. 10,000원 깎아주면 사겠다고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했어. 이게 새 청약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18번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요거만 좀 보시죠. 나머지는 우리 다 자주 봤던 것들인데 18번 계약 당사자 확정. 요거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한 놈은 을인데 실질적으로 병하고 마주 앉아서 계약을 한 사람은 갑인데 명의는 을로 했다. 이때 계약을 한 행위자가 당사자냐 명의인이 당사자냐.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그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 행위자와 그 계약의 이름,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 이게 다른 경우 실제로 행동을 한 사람과 행위한 사람과 계약서상의 명의인이 다를 때 이럴 때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냐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냐 요거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 짓는 것 당사자가 요 행위자와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파악하자. 그러면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혀지게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는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보자. 갑의 의사표시가 어떻고 병의 의사표시가 어떤지 해석을 해보자. 의사표시 해석이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위자하고 상대방, 행위자예요. 당연하죠. 행위한 사람하고 상대방이 만나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상 이름만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누가 계약 당사자냐 요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갑과 병이 갑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갑과 병이 을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을 이렇게 돼요.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그렇게 문구를 기억하세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두 번째,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요 상대방 입장에서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첫째, 갑이 자기 돈을 부인 이름으로 부인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예금 계약을 했을 때 이때는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실명 확인한 자가 예금주, 실명 확인한 자가 예금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병풍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마치 매수인인 양 부동산을 매수했어. 요럴 때 계약 당사자는 명의인, 요런 식으로 구체적인 거 두 가지 정도. 요 기본이 되는 판례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예금 계약하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매수인은 명의인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어.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고 있고 병도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하는데 의견이 일치 있으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병이다. 이렇게 되죠. 갑하고 병. 거기 2번이죠. 3번은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을이. 갑이 돈을 제공하고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매수했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 명의인 을. 4번 갑이 부인 을을 대신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했다.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쳤으니까 예금주는 을이란 말이에요. 잘 나오죠, 이것도.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요건 이제 민법 총칙으로 가면 허위 표시가 가면 한번 나오는데 갑이라는 자가 현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 받을 때 동일인 대출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얘가 지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놔서 자기의 이름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을을 시켜갖고 을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을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갑인데 채무자는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돈을 대출을 받아요. 사립학교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직원에게 무슨 은행을 가라. 은행과 얘기가 다 돼 있다. 네 이름으로 가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와라. 이때 직원 입장에서는 학교 법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은행을 가요. 가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와요. 그 1,000만 원은 누가 사용해요? 갑이 사용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을은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일단 이름을 빌려줬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름을 빌려준 을이 계약 당사자. 을이 주채무자예요. 그런데 요 5번에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하나 인정해요. 예외를. 어떤 예외를 인정하냐면 대출을 받으려는 갑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금융기관이 미리 양해를 했다. 양해란 말은 쉽게 생각하세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합의를 해줬다. 합의해줬다는 게 뭐야?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갑이지만 명의만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하기로 금융기관과 뭘 했다? 합의를 했다. 요런 말이 나올 때는 요때요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야. 우리 대법원은. 그럼 5번을 보면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을이 주채무자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은행이 이를 양해하였다. 요게 포인트예요. 항상 요 은행이 양해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은행이 양해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러면 그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된다가 판례. 정리하면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을이 주채무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걸 무효로 만들 때 우리 대법원은 항상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라는 말을 항상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딱 포인트 잡아서 금융기관이 양해했단 말이 나오면 이거는 대출약정은 무효구나. 을은 주채무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제가 친구 보증선 밑이 있었다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사실은 이렇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근데 금융기관하고 이미 양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판례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나와 이 대출 약정은 무효구나 해줬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안 갚았어요. 얘가. 저한테 갚으라고 청구가 들어왔겠죠?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제가.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가 났어. 네? 근데 여기서 금융기관과 양해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어. 그래서 증명을 못했어 제가.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이야. 그렇죠? 네? 갚아야 돼요. 꼼짝 못해. 요것만 증명했더라도. 그죠? 제가 자기 디스까지 가면서 네? 셀프 디스까지 해가면서 요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요. 그거 조심하세요.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성립권에서 사이드로 하나 나올 만한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 요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때 적용된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때 고민할 거 없어요. 원시적 불능인 것만 찾아내면 돼요.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이란 건 계약 당시 불가능이죠. 1월 10일 날 계약했는데 9일 날 이미 주택이 멸실됐다 뭐 이런 거.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라면 부당이익 반환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만 이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전혀 모르는 선의무과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딱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에요. 1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맞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 배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뭘 넘지를 못해요? 이행이익. 그런데 조문에 제가 매치시키자 그랬어요. 535조를 보면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나고 이행이익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놨다 그랬어요. 이행이익은. 그거 매치해서 외워두자 그랬어요. 그러면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게 2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랬죠. 3번 틀렸죠.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은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땡!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한다. 4번은요. 각과 을 사이에 100평을 매매했어요. 땅을. 공부상으로도 1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샀는데 얘가 건물 지려고 청약을 했더니 90평밖에 안 되네. 실제로는. 그러면
매매계약은 100평을 했고 100평 값을 줬지요. 근데 실제로 90평밖에 안 되니까 10평이 모자라지요. 수량이 부족하지요. 이렇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더라.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나머지 10평은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걸 원시적 일부 불능 100평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는 실질적으로 몇 평밖에 못 넘겨주는 거예요. 90평. 그러니까 10평이 부족하죠.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이렇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거는 매매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 담보 책임. 이걸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제도가 있단 말이죠.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냐? 매수인은 계약 당시 10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 매수인은 그 모자라는 10평만큼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안 샀을 거야. 그럴 때는 계약을 그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수량 부족에서 담보 책임이에요. 이렇게 담보 책임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따로 여기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4번입니다. 요것도 4번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세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랍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이니까 이게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로 머릿속에 암기해 두세요. 5번을 보니까 건축 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주기로 했어요. 각과리 계약을 했다. 네가 공사를 해라. 그럼 나는 임야 사용권을 줄게. 근데 이 임야 사용권 부여가 계약 당시 불가능.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넘겨보세요. 20번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일단 1번 안 된다 그랬죠. 수량 부족. 2번 보세요. 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땅이 전부 수용. 그럼 계약 당시 이미 매도인은 넘겨줄 수가 없지요. 원시적 불능이죠. 2번 딱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다 후발적이에요. 그렇죠? 답은 2번 딱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적용된다.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21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해서 계약 교섭 중 부당한 파기. 계약을 교섭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원래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을 교섭하다가 얼마든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부당한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바지를 입어보다가 밑단을 줄여오라고 해놓고 실제로 줄여왔는데 안 사더라 말이죠. 이런 거.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손해를 배상하되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여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게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아까 밑단 줄여오는 게 무슨 비용이에요? 이행비용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바지를 사면 줄여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값에다가 밑단 줄인 값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계약 준비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조사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포함이 된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나와요. 우리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거부라는 건 상대방의 계약에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는데 그 이후에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손해라 그랬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한다. 이 작성할 때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희망만 있어요. 희망. 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희망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 이건 계약 비용이 아닙니다. 준비 비용도 아니고요. 이행 비용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딱 기억을 해서 이거는 포함 안 된다고. 자, 1번.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2번. 준비비용은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있다. 3번.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5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딱 그렇게 판례 문구를 그냥 그대로 지문을 5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뢰를 심어줬다. 부당하게 거부. 계약 체결 강요할 수 없다.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약 준비비용이나 계약 이행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청구할 수 있다.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는 세 덩어리 조심하자 그랬죠. 동시이행협력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 세 가지가 있었죠. 매매와 같은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럴 때 동시이행의 한명권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요 요건 가지고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효과. 요 효과는 기본적인 효과들. 연기적 항변권이다. 두 번째, 항변권이 있다는 거 가지고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소송에서는 반드시 주장하라. 주장해서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다가 좀 이따가 이제 상계를 볼 거예요. 이게 좀 더럽게 어려워. 그런데 요거 우리 이해하기보다는 암기하면 돼요. 요거는 암기하면 상계와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확대와 관련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 중에 잘 나오는 거 몇 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다 맞춰. 요게 기본적인 뼈대예요. 지문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쌍방 채무가 별개의 계약. 자,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좀 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려면 하나의 쌍무 계약을 통해 생긴 대가적 채무여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별개의 약정.
또는 별개의 원인을 통해서 생긴 채무는 기존 계약상 채무와 동생관계가 아니다.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묘지 두기 이전 특약을 했다. 이때 매도인이 묘지 두기를 이전할 특약은 임야 매매 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별도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야 매매 계약상 채무, 매도인의 임야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이게 계약상 채무죠.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고 묘지 두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통해 생긴 별개의 채무, 이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아닌데 그 다음 당사자가 이렇게 묘지 두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서 플러스 요 묘지 두기를 이전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지요.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플러스 묘지 두기 이전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따로 약정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이것도 동생관계가 된단 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쌍방채무가 별개의 약정을 통해서 생긴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지만 그걸 특약을 통해서 동시이행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첫 번째 요건 관련해서 요거 원칙과 예외로 꼭 예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요 계약상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어느 일방이 사망을 해서 당사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동생관계는 존속한다. 무지하게 나옵니다. 2번 3번은 동생배권 인정되면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이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는데 이 A 토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에 나와 있는 거 오늘 요거 이거 하나 건져가. 오늘 이거 하나 건져갑니다. 순서대로 잘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어요. 근데 근저당권자라는 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땅을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얘는 이걸 경매에 넣지요. 그리고 경매가 되겠지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자, 병은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하죠. 법원은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하지요. 남는 게 있으면 배당하고 남는 거는 누구한테 줘요? 갑한테 줘야죠. 남는 거는 법원이 꿀꺽해요? 회식해? 배당하고 남는 돈은 법원이 모였고 직원들끼리 고생했다고 회식해? 아니죠. 갑에게 줘야죠. 근데 어쨌든 요 상황에서 법원은 이렇게 배당까지 끝나고 나서 병에게 등기소유 촉탁해서 등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경매 절차 끝났지요. 그런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우리 계약 따위가 무효가 되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가 되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배당금 반환해야 되죠. 병은 등기 돌려줘야 되죠. 요거 이행의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게 5번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 복잡한 상황을 딱 세 줄로 줄여놨어. 경매가 무효가 돼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그 다음 그 병의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5번 틀렸죠? 네? 나와요. 이거 동생관계 아닌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과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 동생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의리병한테 얘가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하라 그럴 때 나 배당금 받을 때까지 돌려받을 때까지 말소 못해. 그러면 가면 야 배당금은 너한테 돌려받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해가 안 돼? 외워 암기 잘 나와. 오늘 요거 하나 건져가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강에서 뭐 많은 걸 건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몇 개만 건져가시면 되는데 오늘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23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